자, 이제 저희 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이제 나눴던 얘기들을 계속 이어가자면요. 결국은 임금 소득이 부족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난 거고 임금을 올려줘야만 가계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해외 시장에 한국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한국 경제의 활로는 내수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소비 절벽을 넘어서려면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답이겠는데 그런데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그 국제 노동기구 ILO도 부채 의존 성장에서 탈피하고 임금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ILO 학자 중에 스톡햄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임금 격차 문제에 주목해서 최저임금 인상 이것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복지국가, 노조의 강한 교섭력, 금융규제 등을 임금 주도 성장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어요.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막 이루어졌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독일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2013년에 알바 노조가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을 주장했고요. 그 이후에 민노총이라든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모두 다 거기에 이제 공감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 불균형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지나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임금 격차라는 것은 불안정 노동체제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은 뭐겠어요? 비정규직 임금은 높여주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나눠져 있는 이중적 노동시장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하잖아요. 언젠가는 격차가 또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최임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죠.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 압력을 받겠죠. 하지만 이중적 노동시장에 그대로 있는 한에서는 임금의 양극화는 계속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임금이 상승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맞는 말씀이고요. 물론 불안정 노동 체제를 완전히 없애면 되죠. 원하는 사람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법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제한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법으로 하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야말로 불안정 노동 체제를 경제 모델의 일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불안정 노동은 금융자본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 모델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법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법으로 하면 되긴 되죠. 다 되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은 경제 모델을 전환하는 입법이라는 거예요. 입법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불안정 노동을 해소할 경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확산이나 청년 실업 등의 문제에 직면해서 오늘날 좋은 일자리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어요. 비정규직 확산책이 청년 실업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은 이미 나눴고요. 그리고 살펴보면 정규직 근속 연수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짧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고용 불안정성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얘기죠. 자, 이걸 법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법으로도 하고 그러나 경제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경로가 뭔가를 탐색해야 될 건데요. 저는 정규직 노동시간을 줄여서 정규 고용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비정규직 비중이 줄겠죠. 그다음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전 사회적으로 확대해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불안정 노동체계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없애거나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정규직의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정규직의 고용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실업 문제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제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몇 문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시는군요. 아까 이야기를 꺼내신 그 국제노동기구 ILO의 임금주도 성장론과 관련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임금주도 성장론은 경제가 선순환할 거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냐면 임금소득이 증가하면 내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투자와 고용도 늘어날 것이다. 이게 다시 임금을 상승시키고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과연 임금소득 증대로 내수가 증가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느냐. 게다가 한국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가정이 현실적이냐. 저는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신문 보면 말이죠. 그 재벌의 사내보유금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재벌이 사내보유금 갖고 왜 투자도 안 하고 그냥 쓰지도 않고 그쵸.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 수출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어디에 투자하라고 하는 건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세금을 더 내게 하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투자를 해라. 왜 투자 안 하냐
투자를 강제하는 건 좀 황당하거든요. 시장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시장 맞습니다.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맞아요. 안 하는 거거든요. 생산을 확대해도 지금 유프로님 말했지만 소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생산해봤자 안 팔리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제조업 종률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한국도 그런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한 구매력과 과잉 투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무한정으로 촉진할 수가 없고요. 또 생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만 확대하는 게 과연 지구나 세계를 위한 해결책인지 그런 점에서도 좀 의문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생태적 관점에서 물론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뭐 다시 임금주도 성장론 문제점으로 돌아가면요. 임금 상승, 소비 증가, 투자 증가, 고용 증대 이 선순환이 1950년대나 60년대 서구 자본주의 황금 시대나 가능했던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본의 안정적인 축적인데요.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대규모 생산의 확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승해도 자본의 안정적 축적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생산의 확대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임금을 올려서 내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한국의 경우 수출은 점점 더 줄어들 텐데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임금이 상승하면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데 임금이 상승해서 소비가 증가하기 이전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약한 경제력을 가진 기업들이 도태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날 그렇죠. 거다라는 게 또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계 시장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한국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규모의 생산을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노동시장 개편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비정규직 비중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된다고 봅니다. 정규직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정규 고용을 추가로 만들고 그래서 비정규직 비중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나중에 전 사회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 고용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요점은 이제 투자가 어려운 저성장 국면에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정규직의 노동시간 단축은 좋은 일자리 공급을 늘릴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간명하게 다시 잘 정리를 하셨는데요. 뭐 말 꺼낸 김에 끝까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저성장과 침체가 저는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시대는 생산의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증대하면 자본소득은 당연히 주는 겁니다. 네, 함께 늘어나는 그렇죠. 방법이 없죠. 네. 임금주도 성장론이 말하는 것처럼 임금을 올려야 자본소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본소득을 줄이고 노동소득을 늘리자. 그래서 우리가 내수 기반을 유지하자. 그래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기에 경제 기반 붕괴를 막고 미래를 도모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솔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이나 자본소득 증가는 없는 거고 당분간 없는 거죠. 경제 붕괴를 막는 거. 네. 그러기 위해서 소득 기반을 확대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까지 국제 경쟁력을 이야기하면서 임금 상승을 압박해왔거든요. 맞아요. 그 기간 동안에도 자본소득은 늘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자본소득이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임금이 증가하면서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소득, 노동소득 분배율을 조정하는 문제를 전제로 해야 아까 이야기가 말이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임금 인상, 임금 상승, 소비 촉진, 투자 유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가 또다시 만들어질 거라는 가정이 비현실적이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말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성장에 대한 비현실적인 낙관보다 다소 비관적인 가정에서 출발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슈퍼바이저님 그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건 당연한데 임금도 그만큼 줄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수 기반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임금은 그대로 받고 노동 시간만 줄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 시간 단축하는 모델은 일자리 쪼개기인데요. 그런 방식으로는 임금 기반의 소비가 확대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모두가 일자리가 있어도 생활에 필요한 임금은 없는 상태가 될 테니까요. 지금 일본이 그런 상태거든요. 일본의 실업률은 지금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를 빚고 있지만 그렇지만 소비 수요는 아주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한 예를 들어주시니까 아주 딱 실감이 나네요. 솔직히 어떤 정규직 노동자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포, 불안감 있죠. 이런 게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체제 개편에 대해서 정규직이 저항하는 심리가 맞습니다.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델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건 최소한 막자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도 하나의 방법이죠. 뭐 물론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들 경우에 생산직 시간당 임금이 8,000원이 안 됩니다. 7,800 얼마가 현대자동차 노동자라고 들었고요. 이걸 1만 원 올리면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산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임금을 기본급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초과노동 수당으로 받고 있는 구조라서요. 노동시간 단축은 얼마 안 되는 기본급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초과노동 수당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임금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를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임금 구성 중에서 기본급 비중을 굉장히 높여야 되죠. 그리고 그 얘기는 기본급을 올리자는 얘기가 됩니다. 임금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역시 자본소득의 감소를 전제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급 중심으로 바꾸면 어마어마한 초과 노동 수당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노동시간 단축을 해도 이제 임금 손실이 적을 거란 말씀이신데요. 그럼 기본급을 얼마까지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예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도 가능한 모델 같은데 그럼 대기업 노동자는 그렇다고 치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돼요? 야, 좋은 질문인데요. 한국의 경우는 고용의 8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거든요. 이제 임금 손실이 없거나 거의 없으면서 임금이 거의 보전되면서 노동시간 단축한다는 것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본소득을 조금 줄이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설령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한 이후에 중소기업이 추가 고용 창출 여력이 될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 부담이 높아지고 결국은 노동 강도 강화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생기죠. 예,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30년을 돌이켜 보면 20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본다면 76%이거든요. 아까 8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보면 76%란 말이죠. 이와 같은 경제 구조와 고용 구조의 괴리 속에서 추가 고용을 만드는 것은 결국 중소기업의 몫이 될 텐데요. 중소기업은 임금 손실이 거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감당할 정도의 여력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중소기업에서 추가 고용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경제 구조와 고용 구조 괴리 한국 자본주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설령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한다 해도 추가 고용까지는 못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임금을 보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하는 것만 이것만 밀어붙여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실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임금 소득을 올려주는 사회개혁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임금 소득을 올려주는 사회개혁. 그렇죠. 임금 총액이 유지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건 개별 기업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되죠. 이런 방식의 시간당 임금 인상 말고도 사실은 사회개혁을 통해서 노동자의 총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임금 개혁, 사회개혁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해법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애초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소비 기반 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저임금 문제와 비정규직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고 추가 고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화제로 옮겨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임금 손실이 적은 노동시간 단축은 시간당 임금의 획기적 증가라는 점까지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시간당 임금의 비약적인 증대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의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좀 뺑뺑 도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현 시대에서 저임금 노동, 불안정 노동 그리고 장시간 노동이 서로 맞물려 있는 하나의 노동 체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이 얘기는요. 장시간 노동을 없애면서 저임금 문제와 불안정 노동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 외 소득을 올려주는 사회개혁을 전제할 때만 특히 한국에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개혁이라는 말씀 이제 계속 하시는데요. 그러면 의료, 교육, 주거 같은 이제 복지 체제 확립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그런 공공 서비스의 확충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이라는 건 국민 모두에게 그렇죠. 조건이나 네. 심사를 하지 않고 모두 지급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복지 제도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뭐 전문 용어로는 간접 임금을 늘린다라는 것과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으로서 소득을 보장한다. 그렇죠.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 경우에는 노동자가 복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줄여가지고 상품 구매를 위한 순소비 지출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뭐 총소득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퍼바이저님의 입장을 이제 좀 정리해 보면 투 트랙이네요. 투 트랙. 임금 체제 전반을 개혁하는 거하고 사회 개혁을 또 하는 거. 이게 투 트랙인 것 같고요. 그럼 임금 개혁이란 건 노동 시간 단축으로 임금 소득에 급격히 주는 걸 막고 사회 개혁은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한 비임금적인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임금 노동 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완전히 보전해주는 해주는 임금 개혁을 하기에는 중소기업이 벅차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급격히 주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대기업은 또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완적으로 사회 개혁을 하자라는 거고요. 뭐 다시 중소기업 추가 고용 여력 문제도 좀 돌아갔으면 해요. 아까 이게 제일 문제가 됐던 건데 이 기본소득이나 공공 서비스는 중소기업한테 내수를 늘려주고 특히 내수형 중소기업에게는 추가 고용 여력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공 서비스나 기본 소득은 임금 인상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금 그러니까 조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금이라는 건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세는 기업이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조세 제도를 택하는가에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담 비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 서비스나 기본소득을 위한 재정은 많은 부분을 중소자본보다 대자본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 누진 직접세를 강화한다고 할 때 대자본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비임금적인 보조 수단으로 이 조세를 사용한다 할 때 중소기업은 이득을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 같은 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중소자본이나 대자본이 전부 다 부담을 지는 거지만 오히려 중소자본이 더 많이 지죠. 대자본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니까요. 중소기업이 많이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임금 개편을 하더라도 일부는 조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특히 한국처럼 경제구조와 고용구조가 괴리가 굉장히 심한 나라에서는 조세로 해서 대자본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자는 거죠. 조세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는 지금 유럽에서도 실시는 되고 있거든요. 독일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받을 수 없게 된 임금의 67%, 사회보장의 수령액의 50%를 24개월간 국가에서 지불합니다. 네덜란드는 임금의 70%를 15개월간, 벨기에는 75%를 12개월 동안 국가가 지급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제도는 상당히 한시적인 것이라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받던 임금이 격차가 있으면 임금의 67% 주더라도 또 격차 있는 그대로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갖고는 사회개혁 전반적인 해결책은 좀 못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럴 바에는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논의 주제가 점점 더 문제가 확대되고 있어요. 영역이. 그러니까 경제 모델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니까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긴 하겠는데 임금 인상처럼 문제가 이제 기업이나 경제에 국한된 그런 걸로부터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그래서 뭐 기본소득, 조세, 재정개혁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커다란 주제니까 다음 기회로 좀 미루었으면 할까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은데 네. 그것만 알려면 또 한편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일단 현재 한국의 내수 모델 이거를 불균형 부채 의존 소비 모델이라고 할 때 전환의 방향은 한마디로 무엇이라 부를 수 있나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왕의 불균형 부채 의존 소비 모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소득 기반 소비 모델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소득 기반 경제 이렇게 가명하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임금주도 성장 같은 명칭은 지금 당장 저성장을 벗어나서 성장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요.
네, 맞아요. 성장이 꼭 당장 가능한 것도 아니고 성장만이 꼭 경제 지상명제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선은 내수 기반 조성이 목적이니까 소득 기반 경제 이 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임금 기반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득 기반이라고 했을 때는 자본소득도 포함한단 말이죠.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노동소득의 증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금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맞지 않나. 그건 미묘하게 아까 취고바지로 제가 얘기했던 기본소득 입장에 대한 약간 좀 부정적인 결의가 좀 필요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임금이 아니니까. 소득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자본소득도 포함된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맞는 얘기니까 가계 소득 기반 경제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 소득이라 할 때는 기본 소득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예, 기반 경제가 나은 것 같아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성장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정치가들은 주로 그러죠. 예, 정치가들은 그렇게 하는데 뭐 경제라는 말, 소득 기반 경제라는 말에는 뭐 든든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계를 붙이니까 가계를 붙이니까 좋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가계 소득 기반 경제라 그러면 예, 뭐 하여튼 어떻게 물어든 소득 불균형의 완화가 중요하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이제 끝마무리인 것 같은데 한마디 더 덧붙이면은 뭐 소득 불균형이 지금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자산 불균형의 해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의 경우는 자산 불균형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또 심화되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자산 불균형. 그렇죠. 다음번에 좀 이게 왜 신문에 보면 왜 미국의 갑부들은 세금도 더 내겠다 이렇게 나서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부한다든지 안 내려고 막 길을 쓰고 있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보면 대자본이 정말 많이 내놔야 되거든요.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다. 양도상속세만 정확하게 그것도 엄청나게 정확히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증여도 문제가 되죠. 자, 이제 해야 되니까 뭐 엄청나게 많다는 걸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하면서 마무리 짓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오늘 시작은 한국 경제 현실을 짚어보면서 좀 뭔가 암울했는데 뒤로 갈수록 대안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그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는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계 경제의 변화도 지금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시 시작하기 전에 주간 브리핑 해주시죠. 주간 브리핑을 가지는 건 어떤가 좋아요. 아니 그 형식은 앞으로 계속 채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프로님이 매주 모든 숙제를 하세요. 팟캐스트마다 한 앞에 시작할 때 한 10분 정도 세계 경제 브리핑을 하고 한국 경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주제를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이 해결의 실마리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